다 같이 돈을 풀고 있어요. 유럽을 예를 들면 계속 돈을 풀어요. 한국도 돈을 풀어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팽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위기가 왔나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강세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투자자의 어떤 마인드? 너무 사람들이 무협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좀 단순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투자해도 되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개인들은 주식시장에 적극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어요. 한번 무너지면서 할 거야.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내려올 것이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 같은 날 윤센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앞으로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쓰기가 불안한데요. 영광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장은 올라왔으면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겠죠. 이게 지금 코스피가 오늘로 보면 연초 이후로 50% 이상 상승을 했고 포인트로 보면은 지금 1200포인트가 1년 만에 올랐죠. 이게 어마어마한 상승세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좀 그 냉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상승세 약간의 너무 열기가 뜨거워진 측면이 있는 걸까요? 가끔 저를 그래도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던 분들이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이제 가끔 댓글에 이런 걸 많이 다루세요. 윤센 실망이다. 왜요? 왜 이렇게 흥분하냐?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요? 왜 흥분하냐? 이제는 당신 스타일대로 과거에 뭐 이 정도 PBR 0.8배 사가지고 1.2배 오면 다 팔고 뭐 이런 말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여기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을 전략을 쓰시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메인 시나리오의 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힘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리고 소위 펀드멘탈 개선이라는 것이 더 붙여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라는 게 이제 약간 간단한 이론으로 EPS 곱하기 PER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멀티플이 올라오는 장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6월달 이후로만 봐도 기대감으로 끌어왔으니까. 제가 흥분을 했던 건 뭐냐면 EPS 개선까지 나타나는 중첩되는 장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EPS까지 개선되는 힘인데 여기 더 놀랬던 거는 그러니까 매크로를 보시던 분이 한디자님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흥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통화 사이클이라는 거는 매크로를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약간 미스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공감합니다. 굉장히 PER이라는 우리가 가치 지표가 생긴 뒤에 엄청 비난을 받았던 게 버블을 못 잡는다는, 채지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버블기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비싼 게 아니었다가 지나고 나서 알게 되지 않았나요? 한참 올라갈 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PER을 만드는 기본적인 동력은 유동성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이거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에서 돈을 풀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쩌면 서로의 경제를 하는 롤이 달랐어요. 역할이. 미국은 열심히 소비를 해줬고 중국은 열심히 생산을 해줬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약간 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중국은 안 내릴 때가 있고 중국이 내릴 때 미국이 안 내릴 때가 있고 둘이 같이 내릴 때는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같이 내렸어요. 코로나 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한디자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위기가 왔나요? 안 왔죠. 없죠. 근데 다 같이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돈을 풀고 있어요.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을 예를 들면 유럽 경제가 좋습니까 지금? 좋지도 않죠. 독일의 분데스방크는 소위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그렇죠. 계속 돈을 풀어요. 한국도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성 팽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찌됐든 간에 파월 의장의 말에 따르면 QT도 꼭 종료돼요. 어제 그 뭐 그런 비슷한 시사성 발언을 했죠. 근데 뭐 파월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내년이 되면 저희 많은 이제 우리 회자 여의도에서 분들께서는 70년대 닉슨과 소위 그때 누구였죠 갑자기 볼커 말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계속 헷갈리는데 그 당시 연준 의장이 굉장히 문제가 아서번스처럼 뭐 이제 굉장히
큰 정책적 미스를 할 거다 주장하지만 여하튼 분명한 거는 내년에 연준의 지배에서라도 미국채를 사기 위한 돈을 푸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러커가 말했지만 이미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가 뭐냐면 돈은 더 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도 어떻게 보면 많이 그 M2 증가율로 보면은 많이 풀려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증가율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흥분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셨어요 이런 거를? 없었죠 거의. 그냥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에 간 거예요.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돈을 달부기 시작한 거야. 이 유동성이라는 게 한 군데 멈춰있질 않잖아요. 쪽이나 또 찾아 헤매는 거죠. 좀 싼 데 없을까? 좀 나은 데가 없을까? 그러다가 반도체 같은 게 보이지 않을까요? 글로벌 투자자한테.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보인다. 왜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온 거는 무역 전쟁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무역 전쟁이 해결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미국의 KPX 투자가 늘어나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결국 KPX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국에.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쪽에 전력을 대는 곳들이 필요할 거고 심지어 이제는 ESS 관련된 뭐 태양광서부터 2차 전지까지. 2차 전지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라 전력 관련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사이클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제 저도 당황했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글을 어떻게 올렸냐면 아니 무슨 실적 발표인 날 주가 빠지는 게 무슨 공식이냐. 내가 원래 이게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죠. 실적 발표한 날 세론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았죠. 죄송합니다. 방금 저녁을 먹고 와서. 근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서 굉장히 좀 그래도 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더 올라가겠구나.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가.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다음 이거 몇 개월 지나면 더 추정치가 올라가겠구나. TP들 다 올리겠구나. 외국계도. 그 정도 추론이 안 되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9만 원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 왜 흥분했냐면 이렇게 계속 빠르게 전환되는 거를 잘 못 봤거든요. 맞죠.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돈 풀리는 것도 이렇게 셀지 몰랐는데 이렇고 펀더멘탈 개선도 이게 뭐지? 이거 전혀 예상 못했어요. 한 달 전도 이 정도 있을 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맞죠. 9월달 초 지나면서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원래 저 연간으로 올해 3,600 얘기해놓고 엄청 비싸게 불렀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오늘 강세장의 전략이 뭐냐. 제가 이거 사실 뭐 어디 강의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제목이었어요. 이게 월요일날 제가 기다리는 가격까지는 안 내려오니까 자꾸 기다리는 가격들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약간 관성이라 내성이 그 관습적으로 생긴 게 빠지면 사자, 조정시 매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하나의 공식처럼 통용이 됐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말에 타자. 박스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국 증시 제가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썼던 게 있어요. 매크로를. 아주 그 당시에 접근하는 방식은 핵심이 뭐냐면 수출 증가율과 PBR이 연동된다는 걸 이해하셨죠. 한국은 손익 구조가 결국 수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동행한다는 시각에서 한국 증시를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일단 이 모멘텀으로 수출 증가율과 상관없이 올라갔고 이건 전에도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거기다가 글로벌 유동성이 이 정도 폭발하는 단계에서 또 한국의 산업이 결론적으로 또 미국과 축이 갈라지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다 망가질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이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가 어디서 들 수 있냐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갑자기 태양광 관련주가 막 움직여요. 중국 때문 아니겠어요? 중국이 막히니까. 얼마 전에 어땠죠? 갑자기 매주마다 이제 한 의원님도 컨센서스 전망치 바꾸고 보여주잖아요. 깜짝 놀래요. 옆에 듣고 보면 갑자기 디스플레이 업종이 컨센서스가 엄청 올라갔죠. 엄청 올랐죠. 이 9월달 이후로 엄청 올랐죠. 이게. 9월 둘째 주에 포착이 됐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때 LG 디스플레이 다 지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럼 이제 탐방들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결국
우리가 중국에 다 터미가 쫓아와서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걸 쓰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글로벌하게.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요. 지금 난리 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저 이렇게 말하면 또 댓글에 저 사람 또 흥분했다 하겠지만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중국이 쫓아와서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조업이. 우리 초교소 변압기 같은 것들. 네, 맞죠. 어떨 거예요. 마진 보셨어요 최근에? HD 현대인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올라와서 사서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에요. 실적 보면은 이거 뭐지? 깜짝 그걸 놀라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시장에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흥분이 안 된다면 뭔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던 우리 윤 쌤께서 네. 흥분을 했다는 건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모멘텀이 시작돼버린 거예요. 모멘텀 장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네. 플러스 멀티플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방점으로 EPS까지 개선이 되는 이 삼박자 장세가 원래 주식시장에서 흔치 않은 현상인가요? 저가 업계 들어오기 전에 80년대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고요. 아, 그 네. 트로이카 장세 막 뭐 그런 거 발언하겠죠. 우리나라 자체가 못 사는 나라에서 확 수출이 올라올 네네. 때. 그리고 제 기억에 또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그때는 세계가 합쳐지면서 2002년 WTO 중개 가입 이후에 네네네. 이머징 장세가 있었죠. 그때도 한국이 EPS의 모멘텀에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그렇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랬나 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모르겠어요. 장애 어느 날 언젠가 또 두드려 맞겠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아까 냉정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골격이 무너지고 있는가 시나리오가. 그랬을 때 제가 누구나 피터 린치를 참 좋아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디 다른 방송의 제목으로도 피터 린치가 했던 버펫이 말했다고 다들 오해하고 있지만 잡초에 물지지 마라. 꽃을 꺾지 마라. 피터 린치의 유명한 말이죠. 핵심 주식에 집중하라는 의미인데 피터 린치가 했던 말 중에 또 이 말도 되게 멋진 말이 있어요. 자꾸 주식을 찾는 방법을 갖고 얘기하는데 강세장에서는요. 근심을 무시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피터 린치 배짱이다. 하면 맨날 무슨 뭐 탐방을 기업을 가다 뭐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피터 린치가 우리가 책을 그래도 구석구석 읽어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매매하면서 느꼈던 실용적인 단어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결국 잡초에 물지지 마라. 저도 잡초에 물을 많이 줘봤기 때문에 알아요. 누구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꽃을 꺾지 마라. 네. 꽃을 꺾지 말라는데 우리 꽃을 꺾죠. 요번 장에서도 꽃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네. 삼성전자도 꽃이고 하이닉스도 꽃이고 근데 그건 꺾어요. 왜냐하면 꽃이 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잡초에 막 물을 주면서 저게 자라길 바라요. 이 모든 게 탐욕이죠. 뭐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의 손성이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배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좀 약간 이 그림 하나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일본의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 인용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고 싶죠. 어떤 주가 보면 여기 선 하나 거놓으면 여기가 싸 보이고 네네. 밸류에 보면 싸 거기 오면 좋은 거고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 보면 이렇게 바로 도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안 사면 여기서도 못 사요. 여기서는 극히 일부를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물론 뭐 장 오른 뒤에 저 사람가 나와서 사람 기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뭔가 내가 찾고자 했던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면 강세장에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주가가 빠질 때 이러한 강세장에서는 예전에도 한번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물리면서 사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요. 이렇게 선 몇 개 거놓으면 살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없죠. 저도 차트 되게 좋고 차트 네. 썼던 사람인데
우리가 최소한 저도 뭐 이 나이 돼가지고 업계에서 30년 넘게 있었는데 그런 사기 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이 현재 잘 되고 있냐. 그리고 많은 투자가들의 선택을 받고 있냐.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업들을 고르는 게, 꽃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뭔가 막 올라갈 때 사기가 불편하니까 네. 혹시 어제처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네. 그럴 때 주식을 사다 보면 다행히 오늘 돌아서 좋은 거고, 네. 못 돌아도 결국 그런 종목들은 다시 자리를 잡아가죠. 그게 결국 강세장 내에서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저한테 지수가 뭐 얼마가 모르죠. 네. 트럼프가 하는 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런 말을 갑자기 왜 하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세상에 근심이 주식 들고 있으면 근심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요만한 뉴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관련되면 다 팔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좀 무시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무시하면 안 되고 어떻게 부합되는 걸 찾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냥 기본적인 거는 오늘 뭐 여기서 제가 뭐 장이른데 여기서 뭐 얼마 더 갑니다 이런 거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가 강세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투자자의 어떤 마인드 너무 사람들이 무협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투자자 아주 단순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강세장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네. 또 이런 장세에서 왠지 비싸다고 느껴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조금 미리 팔았거나 포트에 없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될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9만전자까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사야지 하는데 그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안 온다가 아니라 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이 현재 가치에 비해서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두고 네. 뭐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밀리면 더 사야 될 거고 나눠서 산다거나.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전제돼야 되는 건 무너질 장이냐. 그냥 이제 모르죠. 오늘 저녁에 갑자기 또 트럼프가 무슨 말하고 또 내일 폭락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그 뉴스에 따라 휘둘릴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그림은 뭐냐면 네. 미국이 정말 버블 하잖아요. 지금 다들 뭐 어떤 사람은 버블이 왔으니까 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버블은 지나봐야 한다고 하고 그럼 누가 알다는 거예요. 그걸. 파월 의장도 약간 그 발언들을 부추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라면 기준을 갖고 가자는 거죠. 버블 때가 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버블하면 여러 번의 사례를 얘기하죠. 뭐 남의 버블 얘기하고. 네. 근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서 뭐예요? 그때는 이런 시장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레이엄이 1949년에 현명한 투자자를 출간했을 때는 당시에는 재무제표만 잘 봐도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레이엄이 1970년에 인터뷰를 해요. 효율적 시장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거 찾기가 참 쉽지 않다. 지금까지도 그레이엄의 방식만 옳아서 난 담배꽁초 주식만 찾을 거야. 이거면 안 됐잖아요. 네, 안 되죠. 그 대신에 물론 옆에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서 봤을 때 일드 갭이라는 건 채권을 비교해서 주식의 매력들을 보는데 근데 법을 얘기하려면 이게 마이너스는 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고착화되는 느낌?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뭔가 버블인데 아직은 플러스 영역에 있는 거군요. 저게. 그렇죠. 이게 불안은 한데 뭐 이러면 버블이 오겠죠. 갑자기 PER로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PSR을 쓰자고 한다든지 아니 옛날에 PDR을 쓴다던가. 그렇죠. 뭐 그런 말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으로 보는 일드 갭으로 봐도 미국이 그렇게까지 무너질까? 좀 격한 조정이 정말 10% 와요. 아프죠. 네. 우리가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장이냐에 대해서는 돈을 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다시 들어가지만 현재 시장을 정의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실 무역이 깨져가지고 무역 협상이 잘 돼야 되고 뭐 이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뭐 우리 다 지나고 나서 복귀는 가능하잖아요. 네네. 지금 모든 시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엄청난 KPX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모르겠어요. 그냥 관세가 시행된 뒤에도 KPX 전망치는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아니 보세요 간격을. 3년치는 계속 올린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뭔가 안 돼가지고 뭐 기업이 문제가 네. 돼서 돈이 이게 되냐 안 되냐를 좀 모르겠는데 KPX 투자를 하니까 이 투자하는 데 관련된 것들이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가 해당되고 네. 그리고 뭐 전력도 해당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이 최소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는 확실히 이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관세로 인한 타격은 어디가 받고 있는 거냐면 소비재가 아닐까요? 네, 맞죠. 내구재, 소비재 이런. 그쪽은 만만치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사이클 자체가 과잉이 돼가지고 이게 붕괴될 신호가 나온다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PSR 지표 나오고 그럴 때겠죠. 지금 그런 건 얘기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다, 아직까지 PER로 다 이야기하고 있죠. 숫자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들이 이익보다 매출을 아직까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엄청난 IPO가 보통 있어요. 맞죠. 버블이 오면. 근데 약간 내년에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큰 IPO들이 좀 있죠. 뭐 그런 시장에 엄청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기업들의 상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유동성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금 사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에브리띵 랠리 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걸 설명하시는 뭐 거예요? 그건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이 잘 안 멈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한참 연휴 전에는 뭐 다카이치가 되면 또 뭐 이제 엔화가 어떻게 돼가지고 엔캐리가 청산되고 온갖 얘기를 했는데 일본도 지금 나온 얘기 보니까 그냥 누가 되든지 간에 돈 풀겠다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계가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각 정부는 다 정치적으로 퍼플리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인플레가 날 수가 있을 텐데 당장은 또 인플레도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가 많이 날라면 항상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사회자분께서 애널리스트시니까 편하게 말하면 네네. CPI라는 걸 얘기할 거면 네. 유가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치 50불 대잖아요. 유가가 50불인데 뭘 지금 그러니까 내년 초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참 우랄유가 싸다고 했는데 우랄유보다 더 싸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코어 CP가 문제가 된다면 집세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집값도 지금 미국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신호는 이게 만약 여기다 데이터 하나 보여드린다면 제가 그래도 매일 저번에 방송에 와서도 혹시 장이 조정 온다면 미국채가 확 치솟으면 문제다. 그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하나 자산 가격 다 올라가고 캐펙스 좋고 유동성도 좋고 환경전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 환경인데 계속 약간 걸리는 부분이 금리가 잘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거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것도 있는데 안 내려가는 미국채 것도 잘 10년이 안 한 4.6 넘어가면 겁이 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채가 안 내려가는 거는 저렇게 찍어대는데 저게 내려가겠냐고요. 돈을 풀고 저렇게 재정을 쓰고 이런. 지금 뭐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네이버 두나무가 인기를 네네. 끈 것도 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도 하고 싶어 하고 미국도 하고 싶어 하고 네네. 다 국채 수요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것은 발행량이 많아서요. 이 발행량을 줄일 의지들이 없잖아요. 아까 그 돈을 계속 풀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캐시에 연동된 자산은 가장 불리한 수익을 갖고 현금이 가장 불리하고 네. 그 다음에 불리한 게 채권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아마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여전히 채권 쪽에 돈이 많이 있는데 조용히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더 크겠네요 체감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호텔비 같은 거를 여행을 자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저도 은퇴 후에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깜짝깜짝 놀래요.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도 매우 비쌉니다. 저는 호캉스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약간 산후했지만 이 K-플러스 전망치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미국이 부러지려면 결국 이쪽에서 AI 사이클이 붕괴돼야 나오는 건데 저 그 그래프 선들이 꺾이는 순간이 위험하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주춤했을 때 시장이 한번 흔들렸었죠. 네네. 근데 최근에 내년 내후년까지 나온 숫자를 보면 다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딱 이거 같아요. 누가 죽든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쌤님. 그 미국의 M7 종목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좀 역대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좀 번지지는 않을까?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이럴 때 참 창피한 거죠. 전 미국 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국내를 좀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되다고 하던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지만 사실 소외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중소형주는 1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잖아요. 이 유동성 장세를 즐기는데 어느 쪽에 좀 쏠림을 가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팩터 분석이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치냐 성장이냐 뭐 규모냐 이런 걸 따져봐요. 그래서 성과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분명히 소외주들이 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최근에 2차 전지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 도는 부분은 소외주는 도는데 규모의 효과는 안 바뀌고 있어요. 스케일 효과라는 건데 시총이 클수록 더 우월한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 네. 글로벌 유동성이 주도하고 있어요. 네. 한국은 그들이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시장이에요. 이 시장 내에서 조금만 스케일 규모의 주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의 조선주도 중소형주일 수 있거든요. 그들 그렇게- 입장에서 대형주는 사실상의 거의 반도체 정도로가 그냥 대형주라고 많이 현재 한국에서는 대형주를 보면 반도체겠죠.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 시장을 만약 코로나 직후에 장이 올라온 것처럼 개인들이 주도했다면 굉장히 온기가 넓게 확산이 되겠지만 지금은 테마가 돌듯이 한번 잠깐 도는 거가 나오지 시장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외국인. 큰 종목들이 끌고 있다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 말씀 언급하셨으니까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환산으로 코스피를 보면 고점도 못 왔어요. 와, 저거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건데 21년도 고점을 아직 못 못 넘겼네요. 넘겼어요. 잘도 이거 안 그려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이 그려를 보는 편인데 외국인들 그래보다 요즘에 안 봤는데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싸죠. 고점도 못 넘어간 시장이에요. 한국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도 그래요. 저도 달러 원이 이렇게 약세로 가면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 좋은 신호는 아니죠. 이게 뭐 굳이 뭐 우리 달러 원이 이렇게 되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출 좀 좋겠네 생각도 드는 거죠. 심지어 자동차도 완전 왕따 주식처럼 되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어떤 소위 협상이 약간 진행이 되고 그럼 오늘 갑자기 딱 보는 순간 이제 이거 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지금 수출주 중에서 매력적인.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환산으로 보는 순간 고점도 안 온 시장이네. 이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달러 환산으로 보면 거의 60%가 올랐거든요. 한국 증시가. 네.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해서 이제 또 뭐 여기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10월이에요. 10월. 10월이면 전 세계 이제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이 돈들을 갖고 올해 성적표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경제 규모가 이 정도 되는 나라에 이런 소위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 주식을 투자 안 한 기관들이 있다 쳐요. 네. 위에서 넌 뭐 했어 하고 안 혼나겠어요. 그럼 사러 가겠죠. 뭐라도 사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애널리스트 불러가지고 야 빨리 한국 뭐 있어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어떤 추론을 할 때 환이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달러 원에서도 살까를 질문 던지는 이렇게 환율이 1,420원, 30원대 갔는데 외국인들 왜 이렇게 계속 담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됐을 때 두려운 거는 IMF 때도 그렇고 다 한국에서 돈을 빼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뛰어나가면서 달러가 부족해서 원화가 약세로 간 게 네. 두렵지 다들 사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돈이 나가고 있을 뿐이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나 그래도 국장 안 해, 그래도 국장 안 해 다들 그러시는데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투자는 항상 소수가 승자가 되는데 왜 외부인들은 한국을 들어올까? 어쩌면 우리가 한 앞으로 2, 3년 놓고 봤을 때 어쩌면 큰 기회의 시간인데 우리는 꼭 우리 것을 너무 좀 저평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그림은 전에도 보여드렸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ROE와 PBR을 OLS라는 추정을 쓰면 이게 회귀선입니다. 원래 이 회귀선대로 가는 거예요. 관계는. 한국이 3월에 여기 있다가 요만큼 왔어요. 거버넌스 케어 때문에. ROE도 그래도 나름의 올라왔네요. ROE도. 그렇죠. 근데 회귀선만 올라가도 사실은 그게 1.3배였거든요. 네. 그게 3,900이에요, 사실은. 네. 전에는 요거만 생각했던 거죠. 펀드멘털이 안 좋으니까 거버넌스 개혁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이익이 좋아지는 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ROE가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근데 여하튼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볼 거예요. 보면 왜 이렇게 싸지? 저기 그 가운데 상단에 보면 신흥국보다 많이 낮은 편이네요. 저게 우리나라. 5천 간다고 한 게 요거 간다고 했던 거야. 작년 밸류업 때 기름이 네네. 신흥국 평균을 지금 밸류에이션 적용해 보면 5천 그렇죠. 나오는 거구나. 근데 이제 저는 요것만 가도 한 3,900 정도인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겨버렸어요. 갑자기. 네. 이 ROE 쪽이 좋아지는 거. 여기서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재밌는 건 미국의 ROE가 한 2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뭐 10% 줬는데 뭐 차이가 뭐 엄청난 건 아닌데 PBR은 4.86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저 ROE가 매우 퓨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한국이 ROE가 낮은 것도 문제였는데 제일 큰 문제는 ROE가 이 정도 수준에서도 기업이 이제 소위 주주환원이나 투자하기 위한 최종적인 거는 회계상의 이익이 아니라 프리캐시 플로우잖아요. 현금 흐름이에요. 네. 그게 있어야 그걸 돈을 나눠주든지 투자라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투자가 거의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오너들의 어떤 어쩌면 소위 비상장애나 지원이나 좀 어떤 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내고 나서는 그러니까 밸류업과 이거의 부호가 바뀐 거냐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었다면 지금은 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ROE에 대한 적정한 비율만 가도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3배는. 근데 요게 오른편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반도체나 이익에서 나온다면 네. 그거를 애드시켜줘야 되는 국면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좀 빨라지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그대로 프리캐시플로를 계속 쌓아두잖아요. 그럼 ROE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투자할 게 없으면 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돈을 만들 수 있게끔 KPI 투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게 아까 진짜 한국 증시도 이런 변화가 생겼나?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프리캐시플로라는 단어를 이제 잘 어려운 용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 현대 투자에 있어서는 이익 개념보다는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본을 최적적으로 배분해 주는 거에 경영진을 가져본 기억이 없어요.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배분의 문제였던 거네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배분의 문제가 개선 여지가 생기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데 했던 말 같은 말 반복해서 그러는데 2019년에 달튼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달튼이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의 언론사와 행정부에 서신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놀랍게도 달튼 보고서 제가 다른 방송 같은 데 가끔 말했으니까 굳이 반복은 안 하겠어요. 달튼 보고서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그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렇게 되겠어 했던 것들이 놀랍게도 삼법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은 투자해도 되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개인들은 주식시장에 적극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인들이 내년 초에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에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이 결정나고 아마도 내년 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외국인들이나 큰 기관들이 내년 그 주식 비중, 해외 주식 비중 결정할 때 한국도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기도 취업 시장에 외사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잖아요. 다 철수해가지고. 한치사님 그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다시 들어온다는 징후가 많잖아요. 그 네, 친구들, 맞죠. 그 사람들이. 여기 멀리는 광화문 쪽에 많았었어요. 저는 여기 마이너스 타워 이런 저도 많았고 저쪽으로 골드만사스 저쪽에 있었고 다 있다가 다 나갔죠. 한국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한국을 다시 해야 돼? 아니 다 같은 월급쟁인데 한국이 올해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한국물을 투자 안 했다. 위에서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끼리 게임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우리가 팔면 빠지고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힘은 예탁금만 쌓여갈 뿐이에요. 주식을 팔면 빼지 않아서 예탁금만 쌓여있을 뿐이지 전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러한 소위 이익 사이클이 왔다는 게 중요한데 이 그림이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글인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주식이라는 걸 바라볼 때 자꾸 투자를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치의 방향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거 갖다 밸류에이션을 엄밀하게 나는 뭐 DCF를 쓰고 나는 RIM을 쓰고 뭐가 더 그렇다 뭐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보면 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반복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밸류의 방향이 중요한데 항상 이 밸류가 언제 생기는 거냐 물어보면 소위 촉매제라는 게 출현했을 때 생기는 거야. 뭔가 예기치 않은 주가를 발화시키는 일이 생기면 여기서 놀랍게도 개인들은 여기서 다 팝니다. 여기서 다 팔아요. 네. 온갖 미디어가 다 여기서 자기가 맞췄다고 주장하고 여기서 다 팔게 돼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가가 올라왔지만.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강해지는 확실히 강해지는 타임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멘텀이 계속 나오면서 가속 단계까지 가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소위 발화점이 나왔던 카탈리스트가 촉매제가 출현했던 곳들이 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정 종목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갑자기 공시가 나왔어요.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공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기업이 테슬라에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럼 한번 갑자기 표정들이 그러시니까 물어보면 요즘 미국에서 어떤 주식이 굉장히 막강하죠? 테슬라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보죠. 테슬라가 올라오니까 테슬라에 관련된 게 뭐예요? 전기차도 있지만 2차 전지 있죠. ESS가 있는 거예요. 로봇도 있었지만 ESS에 관련된 것들이 갑자기 관련 기업이 한국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죠. 네네. 그게 카탈리스트가 출현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그냥 2차 전지가 쉬웠으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면 전기차가 돌아야 좋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오늘 은기체 수출이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공시가. 딱 보면 앞단의 회사가 뭔지를 보시면 중요한 건 그런 걸 제가 약간 이제는 자윤이 됐기 때문에 말이 좀 공격적이니까 좀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촉매제가 출연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이미 삼성전자가 저번에 소위 알트만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엄청난 발화점이 나왔던 거죠. 그 10월 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다들 한 거예요. 그때서야 안 거예요, 다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착각을 하는 거냐면 나는 이 종목을 6만 원대 봤어.
그때는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진짜. 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육마가 때 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위 촉매제가 출현했다면 이게 정말로 구체화되는지만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아까 AI KPI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했으니까 네네. 관련된 걸 한번 보죠. 네. D램 수급 같은 거 계속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D램 보면은 소위 마이너스예요. 수급이. 공급 쇼티지죠. 낸드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살려는 수요가 더 많다는 거. 그렇죠. 이거 뭐 계속 나오잖아요 데이터 네. 익스체인지에서 마이너스 8% 쇼티지예요. 낸드는. 글로벌 송배전만 시장 보면은 야 이건 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왜 커지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진이 너무 높거든요. 먹을 게 많으니까 다들 저쪽. 왜냐면 서로 투자해야 되는데 할 것들이 없는 거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방산이 좀 비슷한 경우였지만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면서 소위 중국을 제어한 제조업을 해줄 곳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다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끝났다. 뭐 LG 디스플레이는 커버리지도 않았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그거만 있었나요? 뭐 이노텍, 네. 이노텍도 뭐 별 볼일 없었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되네 애플량도 상당히 강하고 그냥 IT 가전 업체들이 업종에 진짜 소외 무시 많이 당했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식의 변화가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흥분한 이유는 이런 게 오겠나? 아니, 반도체는 어땠어요 우리가? HBM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 삼성전자를 다들 약간 도외시했잖아요. 거의 무시 많이 했었죠. 아까 테슬라 얘기했는데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계약을 했어요. 7월 달에 맞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거의 저 뭐야? 네. 알고 봤더니 왜 됐나? 이거 저 전자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HMC는 TSMC는 그걸 안 해요. 네. 할 여력도 안 되고 나노 공정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와 계약을 해버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갑자기. 그것도 또한 촉매제였을까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김에 테슬라랑 그렇게 되는 순간 아까 저랑 말했던 테스나 같은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온 사람들은 네. 어떤 어제 같은 일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그래? 근데 놀라울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어떤 테마틱 네. 그리고 시장을 자꾸 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그냥 그때 어쩌면 정보 매매 이 정도로 현재 펀더멘탈 흐름을 파악하다 보니 어쩌면 너무 잡음에 사람들이 몰두하는 느낌. 어제 주가 급락은 잡음으로 많이 보셨군요. 네.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제가 삼성전자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가 보합까지 가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보합보다 더 빠졌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장이 또 흔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버팀목이 이제 반도체가 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섹터를 말씀드린다면 하여튼 이쪽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좋아지고 있고 네. 하여튼 철강, 화학, IT 저기 오른쪽 그 있는 거 완전히 다 거의 시클리컬 쪽들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막 어떻게 보면 막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근데 뭐 어떻게 할까요? 원전도 두해빌 같은 거는 거의 뭐 난리 나버리잖아요 지금. 맞아요. 두해빌도 불과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기는 주도주에서 탈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계속 갑자기 시장이 또 촉매가 커지고 뭔가 생기고 그렇죠. 이러니까 시장은 한전은 어떨까요? 유가가 저렇게 빠지면 한전은 촉매가 안 나왔을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네이버도 두나무 합병이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조선도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때 한참 엔진 쪽은 뭐 해줄 곳이 없으니까 하나 엔진이 좋았던 네.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강세장에서는 촉매 찾기예요. 나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냐 아니냐를 계속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다 보면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맨 처음에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가격이란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음속에서는 다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어요. 한번 무너지면서 할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월요일날 강의 만들었던 게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내려올 것이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네. 여기서 이미 다 올랐는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유동성의 어떤 팽창과 소위 펀더멘탈의 흐름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한 달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지만 그것이 확인된다면 이거에 발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근데 우리는 내가 3개월 전에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생각이 멈춰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가격이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아니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게 갖춰져야 우왕좌왕 안 하고 어떤 시장의 어떤 이번 강승장의 강세장이라고 친다면 이 강세장이 어쩌면 우리가 과실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유동성, EPS, 멀티플 이 세 개의 조합이 유지가 되는 한 저희는 배짱을 부려도 된다 이렇게 봐도 그거만 보는 거예요.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그널이 나오냐. 근데 우리가 제가 애널리스트들이 옛날에 이제 DCF 모델 가져오면 야, 저 10년 현금으로 길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한두 분기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한두 분기. 네네. 저는 연준 의장 바꿀 때까지 무조건 유동성 팽창한다 봐요. 쉽게 안 멈출 거고 네. 우리나라 정부도 유동성 팽창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네. 일본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중국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유동성은 유지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내년 계획을 내놨어요. 내후년까지 KPX 계획들 M7이 네. 숫자 뭐 보셨어요? 맞죠. 다 수정되고 있어요. 상향되고 있었죠. 그러면 그 KPX 숫자라는 게 뭐냐? 거기를 채워 넣어야 될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드러커가 이미 일어난 미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미래를 알 수는 없는데 이미 일어난 미래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고령화다. 뭐 이런 건 이미 일어난 네. 미래예요. 우리가 수출을 그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도 포인트도 강해요. 전력도 너무 부족해요. 전력 관련된 것들도 막 뒤져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이건 제가 좋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전력 종목들 쫙 모아놓은 게 갑자기 뭐 산일 무슨 종목가 확 오르더라고요. 네네. 어제는 갑자기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역 전쟁에 관련된 주식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여기 뭐에서 헷갈려 하는 거냐면 지금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이 해소되면 장이 될 거고 안 되면 안 될 거고 그러면 무역 전쟁 기간 동안에 KPX 투자가 안 했다면 그게 맞죠. 근데 이번에 관세 전쟁 하는 기간에도 캐펙스는 계속 올랐다는 거죠. 제가 제일 말씀인 거예요. 이걸 한 2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강연을 갔는데 어떤 분이 손을 두고 저한테 무역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장을 좋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현재 무역 삼성전자를 어떻게 이렇게 좋게 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상관없이 KPX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 현재 세계가 교육을 늘려야지 한국 기업이 좋아지는 구조로 반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도생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들이 현재 시장을 읽고 있다 보신다면 아마도 약간 우리가 시장에 끼는 아까 제가 자꾸 표현하지만 세상의 근심을 좀 무시하는 능력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 밤새고 나스닥 어떨까 보고 본다 뭔 필요가 있어요. 자다 깨서 인베스팅 어플 보고 막 이런 것들이요. 저도 봐요. 보는데 네. 되도록이면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그럴 때 저는 오히려 피터 린치 책을 펼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보고서 얼마나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얼마나 욕먹을 얘기예요. 배짱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 피터 린치도 이런 말 했던 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이 좀 하락하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네. 급락을 하니까 심란하더라고요. 그 전주에도 제가 어느 라디오를 가서 네. 삼성전자
지금 팔면 절대 안 되고 했더니 댓글에 당장 욕이 달리더라고요. 저 인간이 저 말하자마자 빠진다 이제 뭐 이러는데 그때도 정확히 했던 말은 그거예요. 주말에도 타코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완전 결별도 안 할 거고 이미 둘은 갈라선 상태예요. 이 시장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유리한 이유는 둘이 갈라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둘이 합쳐질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둘은 갈라져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좀 더 거창한 말씀을 드리면 이얼 퍼거슨이라는 역사학자가 패권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자 비용보다 군사비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지면 패권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영국이 그러했고 스페인이 그랬고 이얼 퍼거슨이라는 경제사학자가 했단 말이에요. 올해 미국은 수의자 지출이 국방비를 넘어갑니다. 기술 패권도 중국이 거의 폭턱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갈수록 미국 입장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몽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 패권을 유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더 강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위 AI 전쟁이 벌어진 건데 그게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미 일어난 미래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그냥 투자한다. 돈을 풀고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버블로 터지든지 말든지 네. 우리가 거기다 팔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그게 현재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던 아까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거고 트럼프와 중국이 결별하면 우리 반도체가 안 팔린다고 생각한다면 하시면 돼요. 근데 정작 우리가 두려웠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이 너무 친해져서 중국이 반도체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었나요? 조선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증시 입장에서 더 악재죠.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살아난 건 중국과 결별했기 때문이고 태양광도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흥미롭지 않아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시장을 저희 트럼프의 한마디가 어쩌면 투자에 굉장히 강하게 소위 흥분해 있다고 제 비판을 해요. 흥분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왔죠 지금까지. 여전히 그거는 유효한 전략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세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상반기까지 국내장 올인한다 이런 전략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는 그냥 부동산도 좀 있는 편이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금은 잘 안 해봤어요. 저는 자꾸 이러면 금은 이건 있죠. 퇴직할 때 금을 받았는데 안 팔고는 있어요. 네. 와이프가 맨날 물어봐요. 판다고 그래서 팔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 정도고 제가 직접 항상 자기 각자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네, 잘하는 거. 제일 알 수 있는 거.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현직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도 잘 못하게 했었는데 네. 얼마나 편해졌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 자산 배분에 현금보다는 당연히 투자 쪽을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저는 나쁘게는 안 봐요. 부동산이 풀렸기 때문에. 다만 현재 정책이 강력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잘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그 돈들이 일부라도 좀 주식에 온다면 그 자금 성격 역시 주식을 좋아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뻔한 종목을 사지 않을까요? 사더라도 좀 그냥 대형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30cm 허들 넘는 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2m짜리 허들이 아니라. 버핏이 유명한 말인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너무 투자를 어렵게 접근하고 세밀하게 하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다 여기서 사고 이걸 하는 때문에 정작 큰 파도는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쩌면 가치의 방향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탈리스트의 출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만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면 좀 처음에 카탈 출현 이후에 좀 주가가 차익 매물 때문에 쉬더라도 다시 그 차익 매물을 극복하고 가는 게 강세장입니다. 지금이 딱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올라올 정도로 세론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는 3개월 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세요. 이미 버린 종목들 중에 맞아요. 좋아진 종목이 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강세장을 대하는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단순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기는 했지만
촉매제를 출연했을 때 그것을 포착하는 게 참 쉽지는 네. 않거든요. 저희 윤쌤 페이스북을 팔로잉하는 걸로 촉매제를 찾는 방법으로 많이 적진 않아요. 제가 이제는 제가 뭐 네. 근데 강의도 해가지고 거기다 네. 위로 주로 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기사에 다 나옵니다. 기사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 팀장님 같은 분께서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걸 적어서 발표를 해요. 네. 그걸 갖다 유심히 귀 기울이시면 매일매일 좋은 기회들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포맥스 라이브도 매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